알래스카에서 뭐 LNG 개발하는데 이게 그동안 계속 미국이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쪽에서 그걸 요구하면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계속 이제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폭탄 계속 던지는 이유는 그분이 그 선거 유세 기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가 하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은 GDP 규모로도 한 25% 정도 차지하니까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1인당 GDP로 또 봐도 한 8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2배 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고 정말 최고의 선진국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빨리 따라잡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소득층도 높아지지만 그 안에서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고, 특히 이제 그 제조업이 몰려있던 그 중국 동북부 지역,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이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미국인들,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백인이에요. 대부분 백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약에 이제 빠져버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막 파탄 지경에 막 이르게 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일기 때도 마가라고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을 다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도 더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이 백인 노동자들 다시 살만하게 예전에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만들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분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관세야말로 정말 최고의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망가뜨려졌느냐? 이거는 외국에서 너무나 미국 시장에 싼 물건을 그냥 집중적으로 막 그냥 팔아치워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너무 무방비로 시장을 외국에 그냥 열어 제꼈다는 거죠. 근데 상대국을 보니까 미국 상품을 사지 않네? 상대적으로 뭐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비관세 정책,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외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미국 상품을 사지 않는 정책을 막 쓰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많은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율을 굉장히 높임으로 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이 안 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폭탄을 지금 적극적으로 던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뭐 요즘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주식 가격도 막 많이 사실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실제 미국의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어요. 연간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거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지금 물가가 지금 다시 또 튀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뭐 놀랜딩이다, 뭐 소프트 랜딩이다, 뭐 골딜락스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계속 견조할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2.8% 성장했는데 이건 잠재 GDP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한 2.5%가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게 다 흔들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이미 진입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물가도 전반적으로 2% 수준이 이제 목표 물가 상승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상황을 보면 PCE 물가라고 해서 우리나라 CPI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뭐 두 개가 약간 비슷하지만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PCE를 더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제 PCE 물가는 CPI와에 달리 CPI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주요 상품을 미리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물가 순위 어떻게 변화하는 이렇게 보는데, PC는 사실은 GDP에 속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다 포함시켜요. 다만 이제 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이긴 하긴 하지만 더 포괄적이고 현재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그걸로 보면 우리가 한 2.3% 최근에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에 PC 물가 상승률이 한 2.3% 정도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근원 PC라고 해가지고 농산물과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좀 제외한 것만 보면 한 2.6%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그런 상황으로 막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관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가만 해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경제대로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전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도리어 이제 어쩌면 이제 1분기 같은 게 특히 이제 도리어 수입을 막 땡겨서 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을 더 낮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법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막 추방하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관세를 막 부과하게 되면 이게 상대국에서 또 미국 상품을 또 사지 않으려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수출도 또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근데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힘들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가지고 일단 미국을 좀 더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세가 전부는 아니죠. 지금 현재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관세는 이제 처음에 하나의 협상의 레버리지로 일단 던진 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5%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상호 관세 말고 이제 기본 관세 해서 이제 10%는 모든 나라에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상호 관세를 이제 나라마다 다르게 이제 부과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제 90일간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다 하고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145%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이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좀 낮춰줄게. 그 대신 어쨌든 미국의 수출은 좀 늘려야 되겠어. 반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수단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강구하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 그래서 환율, 미국의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상대국 통화 가치를 좀 높이면,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게 되니까 수입이 좀 줄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환율이 이제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상대적으로 막 높아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관세 무역 협상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그 내용을 보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상에서 나올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 위안화 가치를 좀 높이도록 압력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고요. 또 최근에 협상이 이미 끝난 그 뒤에도 뭐 후속 협상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대만 간의 그 협상에서도, 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대만의 그 통화 타이완 달러 가치를 높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 달러 가치가 막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마치 1985년 플라자 협정을 좀 연상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세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환율로 지금 이전되고 있고, 또 환율을 더 크게 보면 이게 바로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 시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전 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것만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부로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법인세, 세금을 좀 많이 깎아주는 그러한 정책도 좀 쓸 것이고, 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암호 자산과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세는 일단 처음 터트린 하나의 레버리지소에, 그러니까 외국하고의 어떤 협상의 아주 중요한 지렛대로 삼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기술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뭐 LNG 개발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게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까는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그동안 계속 미국이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알래스카 그 빙하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걸 거기까지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그걸 해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얘를 석유관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것도 가져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또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다 건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쪽에서 그걸 요구하면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다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 기업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 기업도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또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의 기업들도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이제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족한 그러한 LNG를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또 아주 중요한 또 수단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린 못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 관세 폭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또 이게 자원 전쟁으로 번지고 여러 가지 전쟁으로 막 번질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중국하고의 그 패권 경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하고는 어쩌면 이러한 관세 협상은 좀 최종적으로 보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러한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다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출도 하지만 중국을 경유해서 하는 그런 우회 수출, 또 베트남을 경유해서 하는 우회 수출, 그리고 또 멕시코를 경유해서 하는 우회 수출, 이런 우회 수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데 그 글로벌 공급망이 다 위협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넘버원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로 다 이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더 세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경유하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생산 조립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한 공급망도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때는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을 하는 자유무역을 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는 반세계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자유무역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자유무역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보호무역 시대, 중상주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이에요. 뭐 미국이나 중국 같으면 사실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 나라에서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해도 살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때는 우리가 내수를 키우면 된다. 내수를 어떻게 키우나요? 내수라는 게 뭐예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예요. 뭘로 소비를 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를 합니까? 아니죠. 수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서 그러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도 사오고 또 원자재도 사오고 그거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다시 또 수출해서 또 달러 벌어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 수입해서 그래서 소비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원천적으로. 왜?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계속 뭐 절대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괜히 제가 공포 마케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때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수출 주도형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더 키워야 된다. 더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 기술 투자, R&D 투자, 설비 투자를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데 필요한 미래 인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육성해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시장, 저쪽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그런 데도 우리가 자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1년에 시리즈로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뭐 인구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100%뭐 공감하지 못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시면 저도 그 가운데서 좀 많이 배우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일방적인 뭐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제 말씀을 일방적으로 또 듣고 그러네 해가지고 그대로 또 너무 따라 하시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 그 누구든지 간에 저는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은행에 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도 다 투자자예요. 그래서 행복한 투자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한국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 거 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빵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요.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 포트폴리오 특히 다변화하면 좋겠다. 그동안은 부동산 불패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을 찾아드리고, 세 번째는 너무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 지금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바로 직전에 나온 책은 또 예정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네 가지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고령 사회로 전환한다든가 이 두 개와 맞물려서 이제 불평등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양극화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에 대한 제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을 또 여러 곳에서 말씀드리고 이 책에서도 또 요약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좀 미래 투자, 특히 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니까 그와 관련한 미래 투자를 좀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투자, 그래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 차지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주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도 하고,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난 그런 기업을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떤 ETF 그런 지수 추종하는 그런 투자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또 특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암호화폐, 특히 그중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투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누구 말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기왕이면 스스로 자기에게 투자를 좀 해서 공부를 좀 하셔라. 그 공부한다는 거는 기왕이면 누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 싹 가가지고 그냥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니면 반대로 막 욕만 하지 마시고 실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 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이런 책도 좀 읽어봐 주시고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